직함이 높다고 진짜 권력자일까? 역사는 그 답을 정반대로 보여준다. 왕바로 아래 자리에 앉았지만 실권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반대로 서열은 둘째였지만 나라를 쥐락펴락한 사람들도 있었다. 고려를 이은 대원 왕조는 500년간 존속했다. 그 500년 동안 최고 관직의 실체는 놀라울 만큼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조직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다. 대원 왕조의 궁궐 정전에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대신들이 임금 앞에 도열하여 국사를 논했다. 그 한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 수상대감이라 불린 그 자리의 주인이었다. 임금 다음으로 높은 서열이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 자리를 두고 한 말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왕실 혈통이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이었다.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라는 최고 품계가 주어졌다. 법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한다.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한다. 글자 그대로 보면 나라 전체를 이끄는 최고 권력자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다. 수상대감의 실제 권력은 시대마다 극과 극이었다. 왕의 성향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였다. 정치 상황에 따라 권력의 크기가 요동쳤다. 어떤 시기에 수상대감은 나라를 좌우하는 실권자였다. 반면 어떤 시기에 수상대감은 이름뿐인 허수아비였다. 심지어 서열 둘째인 좌보대감이 더 강한 때도 많았다. 서열 셋째인 우보대감이 실권을 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자리의 권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5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대원 왕조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건국 직후 이전 왕조의 최고 기구를 개편했다. 새로운 합의 기구를 만들고 그 수장 자리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이 자리를 판문하부사라고 불렀다. 이듬해에 수상대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때의 수상대감은 강력한 자리가 아니었다. 실제 권력은 좌보대감과 우보대감에게 있었다. 좌보대감은 문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겸했다. 관리의 임명과 승진을 좌우하는 핵심 자리였다. 우보대감은 무관 인사와 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겸했다. 군대의 지휘권과 무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었다. 결국 좌보대감과 우보대감이 문무 인사권을 모두 장악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을 앉히고 내보내는 권한이 진짜 권력이다. 그렇다면 수상대감은 무엇을 했을까? 겨우 2가지 업무만 맡았다. 외교 문서를 검토하는 일이 하나였다. 사형수를 재심하는 일이 다른 하나였다. 나라 전체를 총괄한다는 거창한 직함과 비교하면 초라했다. 사실상 명예직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제2대 왕의 장인 서문경이 수상대감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서문경이 왕에게 국문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서문경은 이렇게 항변했다. 수상대감은 실권이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업무는 좌보대감 장세영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름뿐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당시 수상대감의 실상이었다. 최고 서열이지만 실권은 없는 자리였다. 화려한 직함 뒤에 텅 빈 권한이 숨어 있었다.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때가 있었다. 건국 후 약 4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사람이 수상대감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대원 왕조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상 윤태평이 그 주인공이었다. 당시 왕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비만한 체구의 운동은 싫어했다. 육식과 학문만 좋아하는 습관이 몸을 망쳤다. 종기와 소갈증에 시달렸다. 풍질과 안질도 겹쳤다. 온갖 병이 왕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왕은 직접 국정을 총람하기 어려워졌다. 이때 왕이 내린 결정이 정치체제의 대전환이었다.
기존에는 각 부서의 장관이 직접 왕에게 보고했다. 왕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왕에게 엄청난 업무 부담을 주었다. 왕은 이것을 합의체 심의 방식으로 바꾸었다. 모든 부서가 합의기구에 먼저 안건을 올렸다. 합의기구가 이를 심의하여 왕에게 보고했다. 왕의 결재를 받아 다시 각 부서에 지시를 내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합의기구의 권한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그리고 수상대감이 처음으로 심의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좌보대감과 우보대감만 참여했다. 하지만 이제 수상대감이 그 회의의 수장이 되었다. 명실상부한 합의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다. 윤태평은 이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왕은 윤태평에게 인사와 행정과 군사 권한을 모두 맡겼다. 다른 대신에게는 교육과 제도 정비를 맡겼다. 또 다른 대신에게는 외교와 중개 역할을 맡겼다. 국방 업무를 전담하는 장수도 따로 두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항상 윤태평이 있었다. 윤태평의 위상을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웃나라의 사신이 외교관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수상대감 윤태평과 좌보대감 강유신이 각각 인사를 드렸다. 사신은 윤태평에게는 깍듯이 예를 갖추었다. 하지만 강유신에게는 보통 사람처럼 대했다. 수관이 강유신도 수상이라고 소개했는데도 말이다. 이웃나라 사신조차 알 정도로 윤태평의 위상은 압도적이었다. 윤태평은 69의 수상대감이 되었다. 87에 물러날 때까지 무려 18년을 재직했다. 대원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래 수상대감을 지낸 기록이다. 18년 동안 윤태평은 왕의 치세를 뒷받침하는 핵심이었다. 북방 개척 사업을 지휘했다. 외교와 문물 제도를 정비했다. 학문 진흥의 기틀을 닦았다. 이 모든 일을 윤태평이 총괄하고 감독했다. 왕이 윤태평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윤태평이 70살이 되어 사직을 청했다. 하지만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용 지팡이와 의자를 하사했다. 윤태평이 더 나이가 들자 특전을 베풀었다. 초하루와 보름에만 조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큰일 이외에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명했다. 심지어 집에서 누워 대사를 처리해도 좋다고 했다. 왕의 신임이 이 정도로 두터웠다. 하지만 윤태평의 권력이 순전히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윤태평에게는 개인적 흠결이 상당했다. 아들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자는 관청 창고를 절도했다. 적자는 지방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 치부했다. 윤태평 본인도 부정인사로 관직을 삭탈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이 윤태평을 계속 그 자리에 둔 이유가 있었다. 당시 이웃 대국에서는 재상직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관료 집단을 견제하려는 황제의 의도였다. 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던 대원 왕조도 압력을 받을 수 있었다. 양반 관료들은 재상직을 지켜내야 했다. 그러려면 특별한 정치 기반이 없는 사람이 필요했다. 청렴하고 강직하면서도 이협적이지 않은 인물 말이다. 윤태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윤태평 개인적으로도 은퇴 후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다. 집안 전체의 비리 사건이 여러 번 터졌으니 말이다. 왕은 윤태평의 유능함을 국정에 최대한 활용했다. 동시에 그를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윤태평이 몇 번이나 사직서를 냈지만 왕이 반려했다. 윤태평은 벼슬에 욕심이 없는데 내가 막는 것이다. 왕은 이렇게 주위에 인식시켰다. 불만 여론을 교묘하게 잠재운 것이다. 이처럼 왕과 재상 사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서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 관계였다. 권력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필요가 더 중요했다. 이렇게 한 시대의 수상대감은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하지만 이 황금기도 오래가지 못했다. 왕이 죽고 후계자들이 즉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새로운 왕은 강력한 군주였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권력 투쟁을 겪었다. 자신의 정적이 바로 수상대감과 좌보대감이었다. 그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을 제약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새 왕은 즉위하자마자 하브에체 심의 방식을 폐지했다. 다시 각 부서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수상대감의 권력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쉴 건 없는 무력한 지위로 전락했다. 다시 외교문서 검토와 사형수 재심 정도만 맡게 되었다. 이후 여러 왕 때 하브에체 방식을 회복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었다. 원래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기구였다. 하지만 점차 나라의 중대사를 모두 여기서 논의하게 되었다. 수상대감은 이 기구의 최고 책임자로 참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여러 부서의 장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수상대감의 독자적 권한은 더욱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수상대감은 완전히 무력했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수상대감은 여전히 최고 서열이었다. 여러 기관의 장을 겸직했다. 경연과 사관기구의 책임자를 겸했다. 천문기관의 책임자도 겸했다. 외교문서기관과 비상대책기구의 최고 책임자도 겸했다. 세자교육기관의 책임자도 맡았다. 때로는 인사부서와 학술기관의 장도 겸했다. 국장 등 주요 행사의 총책임자도 맡았다. 이런 겸직을 통해 여러 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상대감 본연의 권한이 아니었다. 겸직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에 불과했다. 수상대감 자체의 고유 권한은 여전히 약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수상대감이 누구냐가 아니었다. 좌보대감이나 우보대감이 누구냐가 더 중요했다. 실제로 대원 왕조 중후기에 진짜 권력자는 좌보대감인 경우가 많았다. 한 시대 최강의 권신 임경달은 좌보대감이었다. 임경달이 인사부서와 좌보대감을 지내며 실권을 쥐고 있었다. 그때 수상대감이었던 사람들은 임경달의 오른팔에 불과했다. 임경달에 비하면 권력이 훨씬 약했다. 또 다른 시대의 권신 조원백도 좌보대감으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원백은 한 당파의 영수로서 조정을 장악했다. 또 다른 권신 배중혁은 좌보대감까지 올랐다. 하지만 수상대감으로 임명될 때는 이미 권력을 잃고 있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수상대감이 권력의 절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권력의 끝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최고 자리에 올랐을 때가 오히려 내리막의 시작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상대감은 원로이자 조정영수라는 명목을 가졌다. 하지만 정치 운영에 필수적인 실무 담당이 적었다. 좌보대감과 우보대감은 각각 인사권과 군사권을 쥐고 있었다. 반면 수상대감은 그런 직접적 권한이 없었다. 회의를 주재하고 조율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이 수상대감은 대체로 나이 많은 원로가 임명되었다. 좌보대감을 거쳐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륜이 깊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체력과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권력투쟁에서는 좌보대감이 더 유리했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 실권을 쥐는 법이다. 수상대감은 원로로서 존경은 받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칼자루를 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것이 대원 왕조 권력 구조의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모든 수상대감이 무력했던 것은 아니다. 뛰어난 능력과 왕의 신임이 맞아떨어지면 달랐다. 시대적 상황이 그를 필요로 하면 수상대감도 막강해졌다. 대규모 외침이 발생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한 수상대감이
전시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왕이 수도 사수를 포기하고 피난을 가려 했다. 수상대감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웃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놓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수도를 수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왕을 설득했다. 왕이 피난길을 떠난 후에도 수상대감은 현장에 남았다. 이웃나라 장수를 접대하고 전략을 짰다. 마침내 적에게 빼앗긴 주요 성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왕을 호위하여 수도로 돌아왔다. 다시 수상대감에 올라 전후 복구에 헌신했다. 직업 군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군사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는 명실상부한 최고 책임자였다. 위기가 지도자를 만든다는 말이 맞았다. 평시였다면 이 정도 권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이 수상대감에게 실권을 부여했다. 또 한 명의 주목할 만한 수상대감이 있었다. 세 왕에 걸쳐 6번 수상대감을 지낸 인물이다. 정변이 성공하고 새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그가 첫 수상대감이 되었다. 그가 수도로 들어오던 날의 기록이 전해진다.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맞이했다. 자발적으로 환영할 정도로 그의 위상은 높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에 속했다. 대부분의 시기에 수상대감은 실권보다 명예가 더 컸다. 특히 왕조 후기로 갈수록 당파 싸움이 심해졌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가 왔다. 합의 기구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었다. 수상대감의 권한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수상대감의 위상을 결정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왕권의 강약이었다. 왕권이 강하면 수상대감의 권한은 약해졌다. 강력한 왕은 각 부서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신하들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하려 했다. 이런 왕 밑에서 수상대감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반대로 왕권이 약하면 수상대감이 강해질 수 있었다. 신하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왕 밑에서 수상대감은 빛났다. 왕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수상대감이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 왕의 성향이 곧 수상대감의 운명을 결정했다. 둘째는 합의기구와 각 부서의 관계였다. 합의의 채심의 방식이 시행되면 합의기구가 강해졌다. 합의기구가 강해지면 수상대감도 함께 강해졌다. 반대로 각 부서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시행되면 달랐다. 합의기구의 권한이 약해지고 수상대감도 약해졌다. 이 제도의 변화는 결국 왕이 신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였다. 왕이 직접 통제하고 싶으면 합의기구를 약화시켰다. 왕이 위임하고 싶으면 합의기구를 강화했다. 수상대감의 권한은 왕의 통치 철학에 따라 출렁거렸다. 셋째는 비상대책기구의 설치와 운영이었다. 이 기구가 설치된 후 나라의 중대사가 모두 여기서 논의되었다. 수상대감은 최고 책임자로 참여하기는 했다. 하지만 여러 부서의 장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수상대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줄었다. 왕조 후기의 수상대감은 합의기구의 장관으로서보다는 비상기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위를 유지했다. 이 세 가지 요인 외에도 당파 싸움이 영향을 미쳤다.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도 변수였다. 각종 정변과 반란도 수상대감의 권한에 영향을 주었다. 결국 수상대감의 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이것을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은 서열을 뜻했다. 하지만 서열이 곧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위상은 높되 실권은 크지 않은 자리라고 여겨졌다. 수상대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가문이 있었다. 왕실과 가까운 가문이었다. 대대로 고위관직을 독점한 명문가였다. 500년 동안 수상대감을 지낸 사람은 총 170여 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30여 명이 5년 이상 장기 재직했다. 명성을 떨치며 왕권과 정치를 안정시킨 사람들이다.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140여 명은 어떠했을까? 짧게는 몇 달 길어야 1, 2년 재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파 싸움에 휘말려 쫓겨난 사람도 많았다. 정변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수상대감이라는 최고 자리가 오히려 화근이 된 경우도 있었다. 높은 자리는 눈에 띄기 마련이다. 눈에 띄면 공격 대상이 되기 쉽다. 당파 싸움이 심할 때 수상대감은 표적이 되었다. 이기면 영광이지만 지면 몰락이었다. 이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영광과 위험을 동시에 앉는 것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수상대감에서 유일하게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었다. 왕자 시절 수상대감이 되었다가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왕이 된 후 자신이 경험했던 수상대감의 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자신을 제약했던 수상대감과 좌보대감의 기억이 선명했다. 그들의 막강한 권력에 눌렸던 경험이 뼈에 사무쳤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합의기구를 무력화했다. 이것만 봐도 수상대감의 권력이 왕의 의지에 달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이 허락하면 막강해지고 왕이 거두면 사라지는 권력이었다. 왕조 말기로 갈수록 수상대감의 위상은 더 애매해졌다. 말기의 마지막 수상대감은 10여 년간 재직했다. 새로운 국가 체제 수립에도 최고 대신으로 참여했다.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의 공신이 되었다. 양반 사대부 중 유일하게 최고 자기에 봉해졌다. 하지만 이미 이때는 외세의 내정 간섭이 심했다. 수상대감의 권한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름뿐인 자리에서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제 500년의 역사를 관통한 이야기를 정리해보겠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화려한 명칭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시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윤태평처럼 18년간 나라를 이끈 막강한 재상이 있었다. 서문경처럼 이름뿐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도 있었다. 전쟁 때 나라를 구한 수상대감도 있었다. 당파 싸움에 휘말려 비참하게 쫓겨난 수상대감도 있었다. 같은 자리였지만 그 안의 권력은 전혀 달랐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다. 직함이 권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실질적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인사권이나 군사권 같은 실질적 도구가 있어야 한다. 도구 없는 권력자는 빈 칼집을 찬 장수와 같다. 위험은 있을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무력하다. 또한 권력은 제도보다 사람과 상황에 달려있다. 같은 제도라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부족하면 소용없다. 반대로 제도가 불완전해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극복된다. 윤태평이 앉았을 때와 서문경이 앉았을 때의 차이가 그 증거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왕권이 너무 강하면 신하들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 신하들의 권한이 너무 강하면 왕권이 흔들렸다. 대원 왕조는 이 균형을 계속 조정하면서 500년을 유지했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었다. 완전한 승리는 오히려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긴장과 균형 속에서 나라가 굴러갔다. 이것이 500년 왕조의 생존 비결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수상대감이라는 직함을 들으면 자동으로 막강한 권력자를 떠올린다. 역사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의 영향도 크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 화려한 직함 뒤에 텅 빈 권한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다. 초라한 직함 뒤에 막강한 실권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간극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재미다.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쾌감이 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뒤집히는 순간의 놀라움이 있다. 500년 왕조의 최고 관직이 때로는 허수아비였다는 사실이 그렇다. 권력의 실체는 직함이 아니라 그 직함에 담긴 실질적 권한에 있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시대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이것이 바로 500년 왕조 수상대감의 진짜 모습이다. 화려한 직함 뒤에 숨겨진 복잡한 권력의 역학관계가 여기에 있다.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하나의 직함, 하나의 제도, 하나의 사건도 깊이 들여다보면 복잡하다. 그 복잡함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수상대감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다.